안녕하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감사합니다. 또 박수까지. 편집될 것 같아요, 이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인데요. 12년도에는 이제 꽈락이 좀 많았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12년도에 쉽게 나왔는데, 법령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외울 수 있고, 외우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좀 비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중소기업 청장은 뭐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근데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고서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꽈락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1차 스터디를 했는데 자율 스터디였죠. 그래서 8명 중에 최종 합격자가 저 포함해서 2명이었고요. 좀 아쉬웠어요. 되게 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특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을 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병행을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존경을 하고요. 법령에서 1번 문제로 대체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나오는 게 1번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려놓은 건데 1번 같은 경우만 기본법 보시면은 1, 2, 3, 4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대체로 목적을 물어봐요. 물론 기본법의 목적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0개 법령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기본법을 예를 들면 첫 번째 창의적인 뭘 개발하고, 두 번째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번째 국민 경제, 죄송합니다, 이게 국자가 빠졌네요.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생뚱맞은 걸 찍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답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객관식으로. 4개 정도 돼요. 4개에서 5개.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공부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1번 문제니까요. 꼭 한 문제는 매년 나오더라고요. 1번 문제로 대체로 나오고요. 아닐 확률도 있겠죠. 근데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작년 시험도 그랬고 그전 시험도 그런 거 보면 1번 문제는 항상 목적으로 넣어요. 10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2페이지 가시면요. 기본법이고요. 기본법은 이제 양면 한 페이지로 끝나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창업지원법이고요. 기본법 같은 경우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표 1이라고 해요. 사실 법령에서. 근데 요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못 외우겠죠, 다. 중요한 거를 찝어드리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만 공부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만 찍으세요. 그냥 하나씩만 찍어내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 입업, 어업까지만. 그래서 물론 그 이후가 나오면 좀 틀릴 수 있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이거 재광권은만 확실히 외우시고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옆에 나와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매출액,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딱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인데요. 나머지는 매출액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거를 말을 살짝 바꿔서 내면은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도 알고도 틀리죠. 숫자 바꿔놓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심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또 표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별표 1 같은 경우는 확실히 외워주시고요. 별표 2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인력. 전문 인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인력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산정 같은 경우를 해놓고 그 아래에 이제 규모 제한을 넣어놔요. 근데 규모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바로 대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산정하는 범위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범위. 그래서 원래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이제 9 to 6 해가지고 한 명으로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예외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은 상근에서 제외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죄송합니다. 1개월이네요. 리을이 빠졌네요.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0.5명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으면 1명이 된다. 그리고 자본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1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친족의 범위는 요거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나중에 이제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을 할 수 없는 범위라고 해서 이제 친족을 설정을 해 놓는데 6초는 혈족이고 4초는 친인척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 산정하는데 2가지 기준이 있어요. 독립성이랑 그다음에 규모 기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별표에서 봤던 건 규모 기준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독립성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기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는 법인이 중소기업 A라는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 A라는 회사는 계열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독립성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바로 이제 대기업으로 퇴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꾸 제가 퇴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그냥 다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그럼 혜택을 다들 받으려고 그러겠죠. 중소기업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대기업이 혜택을 받으려고 꼼수를 쓰겠죠. 그걸 막아놓기 위해서 얘네들이 범위를 다 산정을 해놓고요. 그죠? 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규모, 양적 범위, 그 다음에 질적 범위. 그래서 이제 독립성 기준 요거를 설정을 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혜택을 알려줘요. 무슨 혜택이 있다. 기본법은 무슨 혜택이 있고 창업지원법은 창업할 때 무슨 혜택이 있다. 창업지원법은 어때요? 창업의 범위를 설정을 해놓죠. 창업하고 7년 넘는 창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범위 설정해놓고 두 번째 혜택 주고 세 번째 뭐예요? 얘네가 니네들이 어겼으면은 뺏는다. 혜택 취소한다. 중지하거나. 그리고 뭐예요? 항상 취소하고서 뺏을 때는 청문을 항상 해요. 무조건 청문하고요. 그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지, 뭐 제한 행위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로직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독립성 기준까지 얘기했죠. 요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게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많이 들고, 요거는 이제 저희 순서입니다. 오늘 텍스트북으로 공부하고 모의고사 2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로.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는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문제예요. 하나는. 근데 제가 만든 문제는 숫자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6회 보건 문제 돌아다니는 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뽑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2개를 풀 거예요. 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A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제조업이에요. 여기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제한이 어디부터죠? 상시근로자 수 몇 명이죠? 300명이죠. 자본금인가요? 매출액인가요? 자본금이죠. 예, 다들 좀비 같은 목소리를 내시네요. 아침이라 그런가요? 자본금이 얼마죠? 80억인가요? 그죠? 아직도 안 까먹었네. 이거는 이제 5억 기준이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돼요. 그죠? 이제 문제 낼게요. A라는 중소기업이 상근수가 250명이에요. 자본금이 제조업입니다. 4,800억이에요. 중소기업인가요? 대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이죠. 예. 그죠? 대기업은 5천억. 출자 총액이 5천억. 자본금이 1,000억이네요. 죄송해요. 저도 틀렸네요. 이거 대기업이네요.
자, 800억으로 할게요. 그럼 중소기업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1000억이라 그랬죠? 자본금이 1100억이면은 대기업이죠?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바로 중소기업인데 그 와중에 아래에 나와 있는 규모 제한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그 이상 돼버리면 바로 대기업이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말이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있고요. 문제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요즘에 숫자만 가지고 내면 대출을 많이 맞추니까. 그리고 아래에 비영리적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애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될 수 없어요. 단 중소기업에 관련한 비영리 법인 단체는 규모 제한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되면 오케이라면 그러면 걔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혜택이 원래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이 갈 필요 없는 거죠. 그 아래 빨간색이 아니구나.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볼드 처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의료법인이랑 개인 의료사업자는 중소기업이냐 비영리 법인이냐라고 했을 때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근데 개인 의료사업자는 그냥 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을 고르기 해놓고서 개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단체, 그다음에 뭐 영농조합 법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조합 법인 이렇게 해놓으면 중소기업 조합 법인은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 관련한 단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3페이지죠. 유예기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중소기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규모 제한이 커져가지고 규모가 커져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그냥 대기업이 됐을 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봐준다. 그 말은 뭐예요? 3년간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예기간이고요. 여기서도 이 혜택을 뺏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예외 사유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에 기업이랑 합병한다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랑 합병한다. 바로 당연히 대기업이죠. 두 번째는 좀 외우기 쉬워요. 내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인데 다른 애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속해요. 걔랑 합병하면 그 순간 이제 퇴출은 뭐예요? 혜택을 뺏는 거. 대기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도 안 돼가지고 규모 제한이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급성장한 거죠. 그런 경우는 바로 대기업 퇴출. 그리고 네 번째, 중소기업 제외 기준의 하나에 해당할 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와 경영, 그러니까 독립성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업이 이제 출자 지분 30%를 먹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얘도 예외 사유다.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뭐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렇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출 수 있나요? 찾아내기 되게 힘들겠죠. 저는 패스했어요. 저는 패스했는데 더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 외우셔도 돼요.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네. 유예기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준다고 했는데 네. 그 3년 예외 사유에는 12개월 말 이전에 그냥 초과하시는 이건 반대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원래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예외 사유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12개월 말 이전에 중소기업의 규모 초과시 1년이 안 돼가지고 근로자 수가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 반응에 그래서 섰다고 하더라도 3년간 유예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제가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그 상근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요게 규모 제한에 넘어갔을 때라는 얘기죠. 그 가로를 쳐놓고서 요 세 가지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급성장했다는 거 그거거든요. 네.
네, 예. 아. 그래서 여기 가로쳐 놓은 거는요, 제가 보시면은, 아닌가요, 이게? 제가 정리한 게 맞을 건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자본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수, 자본금, 자기 자본 쪽, 자산 총액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뺐네요. 그래서 급성장했을 때, 규모 제한에 넘어갔을 때는 바로 이제 예외 사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거는 다시 한번 제 책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건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또 이거 찝찝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어디까지 했죠? 정부의 책무. 예. 정부의 책무는 패스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권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했고. 어떻게, 이걸 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중소기업 관련한 거다. 거기서 혜택을 준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태조사랑 육성계획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정리표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그죠? 정리표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1, 3, 1, 1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걸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항상 출제돼요, 항상. 그래서 기본법의 육성계획과 실태조사는 몇 년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월까지 어디로 국회로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외우기 그렇죠. 힘들죠. 1월 29일 뭐 3월 1월과 7월 뭐 어떻게 외워요? 이거 못 외워요. 예, 나오면 그냥 틀리시면 돼요. 예, 그래도 60점 넘으니까. 그래서 매년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리표를 외우셔야 되죠. 뒤에. 그리고 이거 중소기업자에 대한 판정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로 할 거냐 뭐 아니면 자산총액으로 할 거냐 그랬을 때 매출액으로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경영업 잘하고 했는데 이거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A기업이 있는데 얘는 제조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요것도 해요. 예를 들어서 크게 그랬을 때 매출액은 50억이고요. 매출액은 10억이에요. 그리고 상근수가 200명이고 300명이다. 300명 넘어가는구나. 상근수가 2명이고 상근수가 3명이다라고 했을 때 상근수랑 매출액으로 따지는 것 중에 상근수가 아니라 그냥 매출액으로 따진다. 그럼 얘는 주된 사업이 뭐예요? A기업은? 제조업이죠.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틀리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옴부즈만이 많이 나와요. 기본법에서는.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뭐냐면 하는 일이 그냥 보고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던가 좀 도와줘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대신 얘기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그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끝발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격, 임기, 겸임 역할은 좀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격, 임기, 겸임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어디 소속이냐 그리고 누가 위촉하느냐가 나와요. 보시면 중소기업 청장, 청장은 중소기업 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이 추천을 해요. 먼저.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대체로 보시면요. 다 사람 위촉할 때는 중소기업 청장이 많이 하는데 얘는 특별하게 국무총리가 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중소기업 청장이 위촉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리고 별표 쳐셔야 할 게 임기. 임기가 여기서 3년이죠. 근데 연임한다는 게 뭐냐면 3년 플러스 3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면요. 3년 플러스 3년이고 거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연임을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 임기도 다 달라요. 1년, 2년, 3년 다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임기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한다는 거. 그렇죠? 자격 같은 경우는요. 외우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비교적 출제 비율이 적어요. 옴부즈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임기,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소속이고 어디 소속이고, 여기서 뭐 지식경제부 장관 소속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어디 소속이고 누가 위촉하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트로 나온 애들이 전문위원. 아래 전문위원이 써 있는데 옴부즈만 그냥 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 그래서 옴부즈만의 굳은 잡일을 해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옴부즈만이 이제 위촉하는 거죠. 자기 아랫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하여 전문가를 둘 수 있다라고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처리를 해놨잖아요. 처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둘 수 있다랑 두어야 한다 이런 걸 좀 구분을 하셔라 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했다면 저는 중소기업 법령이 100점이 나왔겠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본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범위, 그 다음에 규모 제한,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 한마디로 이거 어떤 걸 중소기업으로 볼 것인가? 그거 하나죠. 첫 번째. 그리고 유예기간까지 그걸로 같이 묶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두 번째 뭐예요? 정부의 책무였죠. 근데 이건 패스하기로 했죠. 저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실태조사와 육성계획. 이거는 다른 애들이랑 같이 묶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될 게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 A기업이 제조업이랑 다른 사업할 때 뭘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갖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옴부즈만. 그래서 기본법은 크게 공부할 부분이 네 부분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두 문제, 세 문제. 창업지원법을 볼게요. 창업지원법은요, 정리를 해놨는데, 한 장 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게 좀 많은 거죠. 지능이랑 벤처랑 같이 갔을 때. 그래서, 먼저 여기도 첫 번째, 범위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창업자로 볼 것인가? 7년이 안 넘은 애들이에요. 창업하고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부터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냈는데 언제부터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로 인해서 아니면 한두 달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사업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본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창업의 범위라고 해서 또 이것도 범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승계라던가 기업 형태를 변경한다던가 폐업 후에 다 같은 사업을 재개하는 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업지원법도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련한.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업 승계란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1, 2, 3, 4가 사업 승계예요. 자, 여기는 외운다기보다 로직을 갖고 가는 거죠. 제가 말한 로직이 뭐냐면 보세요. 1번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2번 인수했어요. 공장을. 3번 양도받거나 양수받았어요. 4번 임차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동종사업이죠. 다. 보시면 대체로. 그래서 로직이 뭐냐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로 본다라고 하시고요. 창업이 되지 않는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동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요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동종사업을 하지 않는 게 대체로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사업 승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 나올 수 있고 창업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서 1, 2, 3, 4번 사업 승계 얘기해놓고 아니면 기업 형태를 변경하는 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만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는 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단이라고 놓고 이제 박스 쳐놓고서 이제 사업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 2, 3번에 속하는 게 아니라요. 4번에 대한 예외 사유예요. 4번은 뭐냐면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서 기존의 법인의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건 사업 승계인데 그치만 그 와중에 또 창업으로 봐주는 게 있다. 그래서 1번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던 자 간의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너랑 나랑 다른 사업이라고 계약서 쓰는 경우.
2번, 사업 개시자가 사업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 그 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일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CEO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험에 넣어가지고 내면은 좀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더 출제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 자꾸 이제 창업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아래에 기업 형태의 변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얘네가 바로 기업 형태의 변경이다. 그러니까 얘는 창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읽을게요. 읽을 시간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종사업이죠. 그죠? 키워드가. 기업 형태만 바꾸고 동종사업. 그죠? 폐업후 사업 재개. 폐업후 사업 재개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픈하는 거죠. 이건 창업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년마다 자꾸 폐업하고 창업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창업의 범위는 사업 승계, 기업 형태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까지 해가지고 창업의 범위로 다 보고서,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문제를 다 낼 수 있는 거죠. 이 와중에 꼬아가지고 이 큰 틀에서.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 박스 쳐진 거 창업의 적용 범위예요. 그래서 이 중에 다음의 업종 등은 창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 음식점, 금융, 보험, 부동산, 무도장, 골프, 스키, 갬블링, 베팅. 보세요. 다 신나는 거죠. 다 신나는 것들은 얘네는 창업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 작년부터 개정이 됐고요. 뭐가 개정이 됐냐면 8번 아래에 있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숙박이랑 음식점업은 모두 다 그 중소기업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네 중에서 2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애들은 음식점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애들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봐준다는 거고 원래 숙박은 안 되는데 휴양 콘도업 하는 애들은 중소기업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먹을 게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으로 보면 소상공인일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자체는 이제 중소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쓸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을. 그래서 대체로 나오는 게 1번부터 8번은 안 나옵니다, 잘. 7번, 8번은 잘 안 나오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집어넣어 놓고서 그 다음에 산업용 세탁업은 얘는 중소기업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으면 산업용 세탁업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가 굉장히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산업용 세탁업은 중소기업, 2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있는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휴양 콘도업도 중소기업, 나머지는 중소기업 아님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중소기업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창업자 중에서 창업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자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몇 개 주는 거죠. 범위를 다 정해놨으니까 이제 특혜 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래 중소기업 만들 때 공장 같은 거 세울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간단한 게 뭐 원페이지로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공장 등록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때 제출할 첨부 서류 같은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창업 절차의 간소화 특례에서, 그러니까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특례에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근데 보시면 1, 2, 3번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면 양성과정에서만 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죠. 요거는 제가 방금 말한 거고요. 요거는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보기 1번 기역, 니은, 비읍, 보기 2번 기역, 디귿, 리을, 보기 3번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내서 이 중에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1, 2, 3번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안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업 변경 시에는
사업 계획서랑 그 다음 그에 대한 사유서, 신고 대비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가로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 여부는 20일 이내에 중소기업 청장이 통지를 해주고 20일이 넘겼을 경우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뭐냐면 원래 이거 안 쓰기로 했는데 자꾸 쓰네요. 보이나요 이거? 예. 간소화 특혜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해놓죠. 그리고 범위랑 다 설정을 해놨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해놓고 도중에 변경됐으면 이것들이 변경이 됐다 그랬을 때 변경 신청서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 청장한테 A라는 기업이 간소화 특례를 신청을 했어요. 되나 안 되나? 승인 여부를 신청을 했어요. 나 승인 됩니까 안 됩니까? 승인 여부 줄여서. 그러면 이거를 20일 이내에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청장이 그냥. 근데 이게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승인 여부가 있고요. 그 아래에 사업 계획 사전 협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7일 이내예요. 이건 뭐냐면요. 승인 여부랑 다른 거예요.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이 되고 아닌 거고, 사전 협의라는 거는 내가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요. 부지도 다 사놓고 공장도 다 지어서 이제 승인 받으러 가야지 했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럼 돈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이거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거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승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승인 협의랑요, 사전 협의랑요, 승인이랑 사전 협의랑 숫자를 바꿔서 내는 거죠. 7일인가 20일인가 이런 거. 그리고 얘는 관할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소기업 청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시군구가 몇 개인데 얘네들이 다 중소기업 청장한테 물어봐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랑 사업계획 사전 협의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 요거 이제 공장 설립 간소화 절차에 대한 특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것에 대한 승인 취소. 그러니까 이거 혜택이잖아요. 승인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승인 후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을 안 했을 때 3년간 그냥 승인만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바로 취소. 그 다음에 첫삽을 딱 떴어요. 승인 취소당하기 전에 떠야지 이러고 첫삽 한 번 딱 삽질하고서 1년 동안 공사 중단했어요. 귀찮아서. 그럼 승인 취소. 그 다음에 착공도 안 하고 그냥 양도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혜택이니까. 그 다음에 뭐 제조업으로 신고해가지고 혜택 받아놓고서 나중에 제조업이 아니라 막 유흥업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마지막.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4년 안에 완성이 안 되면 바로 얘도 승인 취소다. 혜택을 승인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항상 승인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래요? 권고 시정 명령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다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청문을 해요. 그리고 이 땅덩어리에 관련된 거니까 원상복귀 시켜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는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우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법에서 크게 나오는 애들이요. 덩어리들, 센터, 회사, 단체, 조합 뭐 이런 애들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3개가 더 있어요. 민원처리 협의회, 기구, 전담조직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4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창업지원법 문제 중에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지정 조건. 내가 창업지원센터 아니면 창업보육센터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그 아래는 뭐예요? 신청서에 포함될 사항.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서를 내야 돼요. 이거 뭘 내야 되는지 요거. 그리고 아래 변경 신청서라는 건 뭐냐면요. 변경 신청서,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요 아래 요 옆에 있는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신청서에 물론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요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래 뭐예요? 혜택이니까 취소 등록, 취소 사유 아니면 중도한 사유. 근데 보시면요.
취소 및 등록 중단 사유라 그러는데 1번이 다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으로 등록했을 때는 이건 무조건 취소예요. 뭐 혜택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취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예를 들어 보육센터의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뭐 시정 조치라던가 권고 조치를 하고서 그것도 안 지켜지면 그때 취소하는 건데 1번은 시정 권고가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취소다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부정 등록은 뭐 공통적으로다가 그냥 다 취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비고는 뭐냐면요. 특별한 사항들. 그래서 보육센터라던가 창업투자회사, 조합, 상담회사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각자 특별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합해서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사채 끌었을 수 있는 거죠. 사채는 와이즈론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사채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저는 몰랐으니까 사채가 사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되게 멍청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 처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박스 처리해 놓은 것들. 요거 이제 숫자들이고요. 숫자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 요건에 대한 숫자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인력 그 다음 페이지에 전문 인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죠. 창업자를 위한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나 뭐 기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변경 신청서는요 며칠까지 내야 될까요? 변경 신청서는 원래 대체로 다 7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변경되면 7일 안에 그거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내야 돼요. 다 그래요. 거의 다. 다만 상담회사는 7일이 아니라 15일의 기간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상담회사는요. 약간 규제가 빡빡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대체로 다 2배 정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취소 등록 중단 사유 중에서요. 보시면 임원 부적격 시 6개월의 교체 기간을 준다라고 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의 회사에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자격이 결여가 됐어요. 그럼 잘라야겠죠. 왜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럼 자르면 새로 뽑아야겠죠. 새로 뽑을 때 3개월 안에 뽑아야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회사는 그 3개월이 아니라 그게 6개월까지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2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유드리하게. 상담회사는 되게 널널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혜택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창업투자회사 맨 아래쪽에 두 번째 칸이죠. 비고에 있는 임원 결격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2명에 자본금 50억 이상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상충 방지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제 기본 요건, 지정 요건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나올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 임원 결격 사유 중에 그 임원이 결격되는 애들을 뭘로 볼 것인가를 아래에 다시 적어놓은 거죠. 볼게요. 그것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는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창업투자회사만 그래요. 다른 데에서는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좀 중요합니다. 금고받고서 5년 이상이 지나야 좀 다시 이제 그 임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뭐 등록 초과 시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 중에서 3개월 이상의 채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임원이. 그래서 이런 애가 있으면 조사에서 나오면 얘를 잘라야 이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겠죠. 그런데 쭉 보시면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임원 결격 사유에 이 상담회사는 금고받고서 3년이 초과하면 넘어가면 다시 얘는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년, 3년 다르죠? 그래서 이 임원 결격 사유는요 모두 공통이 아니고요 대체로 공통인데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창업투자회사의 임원 결격 사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그 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의 맨 아래에 있는 임원 결격 사유 1번부터 5번 중에서 쉽게는 2번을 좀 바꿔놓겠죠. 금고하고서 3년 이렇게 해놓으면 3년도 맞는 것 같고 5년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틀리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게 막 9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확실히 알지만 다른 데서도 맞는 걸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딱 보는 순간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법령 교재 보시면요. 이거 꽤 페이지가 많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외우실 것만. 그래서 보시면 업무는 없어요. 여기에 업무. 보세요.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상담회사 업무가 어떨까요? 굉장히 상이할까요? 비슷비슷하죠. 외울 수 없어요. 하나 섞어놓으면 맞출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뺐습니다. 예. 근데 업무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나오긴 해요. 창업투자회사에 생략서 있잖아요. 그 아래에 쭉 내려가면 그 생략된 걸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맨 아래 칸에. 예. 그리고 창업투자조합 두 번째 칸 지정신청서 포함사항의 등록신청서 생략해놨잖아요. 쭉 아래 보시면 그 생략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 결격 사유 생략도 아래에 또 적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칸이 막 삐뚤빼뚤해져가지고 보기 싫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창업민원 처리 협의회, 창업민원 처리 기구, 창업진흥 전담 조직 다 비슷비슷해요. 업무도 비슷비슷하고 하나만 외우세요. 하나만. 창업민원 처리 협의회는요. 위원장이 누구고 위원이 누구고 그 다음에 볼드 처리해놓은 거 있죠. 볼드라고 할게요. 그냥 볼드. 네모 박스 친 걸. 볼드 처리해놓은 거 보시면 12일 전에 한다. 개회 통보는 10일 전에 한다라고 했는데 딴 거 보시면 대체로 7일이에요. 뭐 하면 다 통보는 7일이고요. 변경 신청서도 대체로 보면 다 7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 7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10일에 하니까 제가 적어 놓은 거죠.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이 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그래서 되게 섞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 전담 조직의 업무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틀려야죠. 하지만 창업진흥 전담 조직의 1번. 창업진흥 전담 조직은 중소기업 청장이 설치를 하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중소기업 청장이 뭘 설치하고 무슨 혜택을 줄지가 아니에요. 다 중소기업 청장이 해요, 대체로. 노동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단 한 번만 나오는 국토해양부 장관, 이 뭘 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죠. 다 중소기업 청장이 대체로 하니까. 우리 아래 전문인력 별 5개예요. 이건 뭐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자 들어가는 애들 전문인력이에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변호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 경영학 관련해서 이런 애들이 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이고 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술 관련한 애들이 이제 다 그 전문 인력이겠죠? 그 중에 저희 같은 전문 자격이 없다. 그랬을 때는 좀 이제 약한 전문 자격 플러스 경력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경력을 바꿔서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문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서 문제 낸 건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그 전 페이지 갈게요. 5페이지에 전문 인력이 몇 명이냐? 지정 요건에서 몇 명을 충족해야 되느냐? 요거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전문 인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 있죠? 이거는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최대 300만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 섞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하거나 안 한 사람은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내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0인지 500인지 구분을 하셔라. 하지만 과태료는 굉장히 많아요. 법령마다 과태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날 잡고요. 한번 써보세요. 과태료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과태료끼리 비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5분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예, 졸리실 수 있으니까. 자, 챕터 세 번째인데 소기업 소상공인이고요. 그 뒷장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소여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로 묶어서 외우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요 한 장 치고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요 한 장은 그냥 외우고 가셔라 라는 거고요. 얘기를 해볼게요. 왜 소여장을 같이 묶었냐면요. 협의회, 진흥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이거죠. 자, 일단 소상공인 소기업 먼저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원계획이랑 실태조사가 있겠죠. 그거 다 있어요, 법령마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매 3년마다 시도지사가 정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죄송합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원계획 자꾸 이게 잘리네요. 지원계획에 대한 지침은 중소기업 청장이 정한다 해서 매 3년마다만 외우시면 돼요. 네, 매 3년마다. 하나 더 나간다면 누가 정하냐? 시도지사가 정한다, 여기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3년마다 한다. 이거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맨 위에 주된 사업의 판정은 뭐죠? 다 똑같아요. 매출액이에요. 네. 매출액. 자, 이제 앞뒤로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금융지원위원회. 그 아래 보세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렇게 있죠. 얘네가 세트예요. 묶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뒤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뒤에 페이지에 좀 하나 한번 보면 여성경제인 협회 있죠. 그 다음에 종합지원센터 있죠. 협회랑 센터 있죠, 한마디로. 그리고 맨 윗칸 보시면 균형성장促진위원회, 여성 같은 경우는 얘네가 있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促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비 볼게요. 실태조사 기본계획 있죠. 로직이 비슷해요, 얘네 소여장은. 첫 번째는 범위를 다 산정해주는 거고, 왜? 혜택이니까. 자, 다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외울 거, 실태조사 지원계획 몇 년인지. 두 번째, 금융지원위원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청에 소속한다. 어디에 있느냐? 중소기업청에 있다. 중소기업청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금융지원위원회에는 중소기업청에 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랑 연임 여부. 그죠? 임기 몇 년이냐? 연임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으면 몇 회까지 할 수 있냐? 이거. 그리고 그 아래에 약간 멍텅한 글씨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반 정도 출석을 하고서, 반 이상 출석을 하고서, 나온 인원 중에 반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 의결이 통과된다는 거죠.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위원회는 다 똑같아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거랑 비교되는 게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3분의, 뒤에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출석. 그래서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허락을 해야 의결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나머지 외울 거 없어요. 출석 관련해서는. 자, 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립 시 이것도 특례를 주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인 애들만 특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적이 뭐냐, 몇이냐, 면적 되게 많이 나와요. 500제곱미터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수도권일 경우랑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수도권 어때요? 땅 비싸죠?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500제곱미터 안에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랑 5개 공작물의 수평 취역 면적이랑 사무실 창고의 바닥까지 합해서 500제곱미터 아래로 했을 때 공장 설립 시 특례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도권 외 지역 보세요. 얘네는 사무실 창고의 바닥은 뺐어요.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문제에서. 수도권 외의 경우에 사무실 창고 바닥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그럼 500제곱미터 맞네? 이러고서 맞다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렇게 문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문제는 실제로 다 문제들 나온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세금 혜택. 그래서 위에 공장 설립 특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완전 좀 다른 얘기예요. 얘는 혜택은 혜택인데 세금 혜택을 주는데 어때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일 경우에 혹은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아래 1, 2, 3의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단지는 뭐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한 법에서 세금 혜택을 줄 때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지를 고르시오라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드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죠? 첫 번째, 이게 몇 제곱미터냐? 두 번째, 소상공인 소기업을 몇 % 이상을 유치해야 되느냐? 이게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부담금. 어떤 부담금을 면제해 주느냐? 나올 수 있죠. 네 번째, 여기서 말한 단지가 뭐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올 때는 얘네들을 다 세트로.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 이거 다 써놓고서 그 중에 하나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기업 관련한 혜택과 범위 산정까지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외울 차례죠. 진흥원.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원은 재단법인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따라하는 명칭, 소상공인 진흥원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소상공인 진흥완 뭐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유사명칭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준다는 건데 유사명칭에 대한 과태료는 대체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얘네만 1,000만 원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원이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얼마인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소재지의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 말 자체를. 다 무슨 이런 애들은요,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얘네는 없는 거죠. 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별로 외울 게 없습니다. 얘네 외울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업무 같은 게 있겠죠? 업무에 대한 로직은 뭐예요?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레벨의 로직. 소상공인 어쩌고 혜택을 지원을 하거나 소상공인 관련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얘는 바로 그 업무가 되는데 생뚱맞게 창업에 관련한 업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겠죠. 아니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가 틀린 거예요. 그런 로직으로 업무를 가져가셔야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소기업에 4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얘는 소기업만 해당하는 혜택이고 여기에서 무슨 증여세 뭐 이런 걸 하나 넣어놓고서 빼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실 때는 저 뒤에 좀 음료수 좀 드시고요. 예. 제가 어제 장 봐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